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 지표가 극심한 부진을 보였지만 이로 인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지수 하락을 막아냈습니다. 다우지수만 내렸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는 22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부진하게 발표되자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불거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보다 1달러 21센트 하락한 83달러 7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유로 안정화 기구를 통해 공개 시장에서 국채 매입에 나서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ESM 규정에는 1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요구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로존 제조업 지수가 11개월 연속으로 위축 국면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도 나빠지고 있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동반 부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재밌는 건 그런데도 유럽 증시는 크게 상승세를 보였고 뉴욕 증시도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많은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향후 미국의 경기 흐름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나왔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가 글로벌 증시 또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왔던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ISM 제조업 지수는 좋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5월 건설 지출, 이 내용은 0.9%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비교적 좋은 수치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역시 6월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수치가 49.7로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경기 확장 기준 50을 3년 만에 처음으로 하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는 경기를 읽는 바로미터라는 점, 그다음에 경기를 선행해서 알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이렇게 부진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과 6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다음에 6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좋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기의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게 나오자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6월의 전체 수치도 현재 경기 확장 국면에서 현재 후퇴하는 수준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기업이 향후 하반기의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설비 투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현재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현재 고용 문제 이런 점이 다소 불안하게 나타나자 고용의 불안을 느낀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꺼려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 제조업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떼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ISM 제조업 지수 6월 세부 항목을 봐도 신규 주문이 40.8로 발표가 됐고요. 수출은 이보다 더 미친 47.5로 발표가 돼서 역시 주문과 수출 부문 이런 두 세부 항목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유로존의 6월 구매 관리자 지수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네, 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의 PMI 지수, 네. 구매 관리자 지수를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중국의 PMI 지수가 50.2로 턱걸이를 했지만 HSBC PMI 6월 지수는 48.2로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도 현재 어려운 국면인데요. 유로존의 6월 구매 관리자 지수도
45.1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44.8인데요. 이보다는 소폭 현재 올라왔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 기준 50 밑에 현재 하단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월 수치인 44.8보다는 45.1로 6월 수치가 0.3포인트 오르는데 현재 그친 상황입니다. 특히 스페인이나 독일 등이 현재 부진한 양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6월 구매 관리자 지수도 45.2로 유로존 평균인 45.1보다 현재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유로존 바깥에 있는 영국도 현재 구매 관리자 지수가 2달 연속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어 유로존 안팎으로 현재 제조업과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쪽에 현재 설문조사에서는 여전히 경기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유로존과 중국, 글로벌 경기의 현재 경기 둔화 국면 이런 부분이 하반기 증시의 최대 복병이 될 공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5월 실업률도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해고자가 늘어나게 되면 역시 이제 실업률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유로존의 실업률 평균 수치가 두 자릿수가 넘었습니다. 11.1로 발표가 돼서요. 4월에 11%의 실업률 수치보다도 현재 0.1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더 오른 상태고요. 스페인이 24.5로 가장 현재 어려운 국면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스도 21.9%, 포르투갈도 실업률이 15.2%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5.1%, 룩셈부르크가 5.4%, 독일이 5.6%로 남유럽보다는 북유럽 국가들이 실업률 수치에서는 현재 2배 이하의 좋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이미 두 자릿수에 올라선 수치가 여전히 현재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걱정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OECD나 최근 세계은행에서도 올해 유로존 EU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 전후로 잡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추가로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편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유로 안정화 기구, 즉 ESM을 통한 국채 매입에 네덜란드와 핀란드가 반대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 ESM이 출범할 당시에 네. 그 자금 재원 이런 부분의 사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국채 매입에만 이 부분이 크게 들어간다면 그 세원 확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북유럽 국가들이 남유럽 국가들의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반감이 좀 드러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8일과 29일 EU 정상회담에서 회원국의 국채 매입도 현재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여기에 이제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뿐만 아니라 유로 안정화기구 ESM도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핀란드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얻어라라고 현재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을 했고요. 네덜란드도 마르크 루이테 총리가 핀란드 입장을 지지하겠다라고 나오면서 현재 이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다소 불투명한 그 부정적인 요건이 하나 튀어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원국이 추가로 이 만장일치제에 대한 이견을 계속 들이민다면 독일의 입장, 그 다음에 스페인과 이태리 입장이 다소 현재 불협화음으로 가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또 프랑스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낮추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4일 날 네. 의회에 새롭게 하반기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종전 0.7% 경제 성장률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0.4%로 다시 내린 수치입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가 0.4% 전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현재 예견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종전 1.7%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1% 내지 1.3% 수준으로 다시 수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랑스도 실업률 수치가 10%에 올라가는 등 현재 부진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공공부채가 1조 7,900억 유로에 이르는 등 GDP 대비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서 현재 그 부자들의 그 내용들, 이런 부분의 소득세를 크게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증세안에 대한 올랑드 대통령이 고민이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긴축을 좀 반대하는 입장을 올랑드 대통령이 보여왔었는데 최근 뭐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초반에 그 취임 초기에는 지지율이 네.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그 어느 정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프랑스도 현안 문제 이런 부분에 현재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올랑드 대통령의 성장론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반감도 다소 이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강력한 성장을 피도록 국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수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폭 현재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EU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놨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이란이 EU의 원유 금수 조치에 자국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국제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유가가 그래도 네. 조금 좀 하락을 했죠. 역시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 여파가 경기 둔화 이런 쪽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7월부터 EU 쪽에서 이제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가 단행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란은 여전히 이제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타개를 위해서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요를 1일 50만 배럴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원유 수출 1일 120만 배럴로 본다면 중국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현재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란은 중국의 이란산 수요 결제를 위안화로도 통용하겠다라고 현재 아주 전향적인 자세를 내놓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이번 이란 금수 조치의 예외 국가로 현재 나와 있어서 이란 쪽의 낮은 그 원유의 수입에 아주 좋은 현재 기분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중국 쪽과의 교역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긴장 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세계 증시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영철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또 반대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지 이상로 전문위원이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뭐 하루 만에 또 다시 뭐 또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유럽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또 꺼지는 느낌이 또 들면서 또 빠진 뭐 일단 혼조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어느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일단 차익실 매물 조금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도 많이 줄었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아직 시장에 대해서 관망 심리가 조금 강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낙관적으로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 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3년 만에 처음으로 50을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는 52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온 건 이제 49였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의미를 두셔야 되는 게 50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0 밑으로 가면 이제 수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 지수 자체는 아직 지금 수축 국면으로 좀 오면서 어느 정도 경기 둔화의 우려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낙폭 자체가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대신에 후반에 장 막판에 대해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올라오면서 다시 낙폭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 뭐 계속적으로 임기가 남아있는 한 어느 정도는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살아나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시장의 심리가 조금 강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지금은 관망 증시가 조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상승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식 비중 자체를 80%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IT 부품 같은 쪽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쪽이 지금 가장 유망해 보이고요. 그래서 개별 테마주 위주로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대신 현금 20% 꼭 확보를 해 놓으시면서 어느 정도의 낙폭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어제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장영철 과장님, 어제 국내 증시 흐름도 정리해 주시죠. 예, 최근 들어서 그냥 유로존에 대한 그런 리스크와 그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 낙폭이 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요. 예, 전형적으로 이제 그 커플링 현상이 좀 이게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 그 뒷날 그대로 이제 코스피 증시에 영향을 그대로 좀 미치는 그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 제일 좀 이슈가 됐던 게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게 부진 자체가 시장 좀 이슈로 좀 많이 제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국에 대한 그 대선 부분 자체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대선에 따라 가지고 금융 시장들에 대한 그런 혼조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 뭐 이래저래 코스피 시장부터 시작해 코스닥 시장까지 모두 다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지금 시작됐던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첫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도 이제 혼조로 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일단 0.13% 정도 하락하면서 1851.65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전거래일보다도 좀 이렇게 하락세가 좀 약간 좀 두드러졌는데, 특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한 398억 정도 됐고요. 특히 기관들이 한 1,336억 정도 순매수 기조로 좀 많이 나타냈지만은 개인들에 대한 그 매물 부담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커지면서 일단 하락세로 좀 이렇게 약보합 정도로 좀 마감을 했던 게 좀 시장의 특징이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또 프로그램에 대한 그 매도 부분 자체, 매물에 대한 그런 부담 자체도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를 좀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대한 그 정상회담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반영이 좀 이렇게 많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글로벌 시장 자체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 자체가 이제 그대로 좀 시장에 좀 이렇게 선반영되는 그런 양상을 좀 이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흐름 자체가 약간 좀 틀렸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는 올해 소폭 상승하는 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뭐 다른 뚜렷한 뭐 매수 주체는 없었지만은 일단 기관들에 대한 매수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뚜렷하게 좀 나타나면서 이 코스닥 시장 자체는 좀 상승 쪽으로 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투자자들 심리 부분 자체도 일단 지나친 이게 뭐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인 그런 양상보다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관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들어 좀 이렇게 두드러진 흐름 자체가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자체의 상승에 대한 그런 기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로도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그 관망 쪽으로 좀 많이 가보겠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매수나 매도 쪽으로 이렇게 한번 그 힘을 한번 실어보겠다는 게 좀 많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뭐 거래량이 좀 많이 줄고 관망 심리가 강했다라는 것이 최근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이 또 어느 업종에서 나왔습니까? 예, 일단 뭐 대다수 업종 자체에 대한 흐름은 뭐 되게 좋았는데요. 일단 네. 뭐 기계나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도 한 1% 정도 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도 또 운수 장비와 그다음에 의료 정밀, 그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일단 기간에 대한 매물 부담 자체가 좀 나타내면서 약 한 1.74%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미국 법원이 그 삼성전자와 그 구글이 공동으로 그 개발한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 애플이 제기한 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기간을 통해 가지고 매물 부담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올해 2.25% 정도 이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게 좀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이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테크인, 삼성 SDI 같은 대부분의 그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좀 이렇게 줄줄이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세를 좀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드러진 양상 자체가 올해에 대한 그 영업이익 자체가 좀 많이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내면서 오히려 두드러지게 좀 매수 쪽으로 좀 많이 나타냈던 것 같고요. 특히 또 국제 유가에 대한 그 상승 기대감 자체가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오히려 정유주에 대한 그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뭐 S-오일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모두 한 2%대 정도 상승을 하고요. 또 GS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15% 정도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던 게 좀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가에 굉장히 좀 민감한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 유가에 대한 그 민감하게 좀 반영하겠다. 에 따라 가지고 한 1%대 정도의 약세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게 특징이고, 특히 어제 또 이슈가 좀 진행됐던 게 LG 상사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 광산 인수 소식에 한 6.8% 정도 급등하면서 시장이 좀 양상을 좀 그렇게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 반면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업종별로 또 상승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는데요. 일단 뭐 제조업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특히 건설이나 금융, 그 운송 장비나 부품이나 의료 장비 부분 자체가 한 1% 정도 이제 상승폭을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특히 뭐 디지털 콘텐츠와 통신 장비 부분도 강하게 좀 강보합세를 좀 많이 나타내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이끌었던 게 좀 시장의 특징인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 대선을 앞두고 있던 해저 고속철도 사업이 이제 공약으로 좀 받아들여지면서 그 해저 터널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특수건설과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까지 좀 많이 상승했고요. 동아 지질도 한 12.8% 정도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 4대강 그 종목이 좀 발표되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테마로 좀 많이 나타냈는데, 특히 대선에 대한 그 건설주 테마로는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주의하면서 아마 매수나 매도세를 좀 이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던 그 티브로드 도봉 그 강북 방송과 한빛 방송이 그 티브로드가 공개 그 매수를 좀 나타내면서 현주가 대비해서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에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업종별 흐름 장윤철 과장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좀 특징을 보였던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먼저 안에서 가장 큰 테마를 보였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인피니트 헬스케어하고요. 그리고 네.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갤럭시 S를 통해서 어느 정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 자체가 들렸죠.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자체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요. 안에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체중이나 혈압 그리고 혈당 같은 걸 알아볼 수 있는 S헬스 서비스 자체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느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기대감일 뿐이지만 어느 정도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승 탄력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념 있게 한번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 한번 살펴보시면요.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어제 포털 사이트 메인에 제가 한번 봤는데 예전에 진우션으로 진우라는 분이 자체가 네. 진우가 일단 스톡 옵션으로 대박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쵸. YG 엔터테인먼트였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계셨던 일반 투자자께서는 상당히 배 아픈 소리죠, 사실. 배 아픈 소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제는 다시 우리는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좀 접근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차트를 잠시 보시면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여기 21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11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자. 그래서 오늘 30% 그리고 내일 다음 21선이 혹시나 붙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면 그때는 나머지 70%를 해서 그렇게 20%를 두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단 2분기와 3분기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개 더 보시면요. 화인텍이라는 종목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화인텍이라는 종목 보시면 일단은 삼성중공업과 LNG 수송선이죠. 거기에 대해서 618억 원의 규모를 이제 화물차용 초저온 본행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화인텍의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느낌이 강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중공업의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뛰지 않고 있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헬스케어 관련주, YG 엔터 그리고 화인텍까지 개별적인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윤철 과장님. 네, 일단 코스피를 중심으로 하면 그 매수세가 가장 두드렸던 게 특히 외국인은 그 현대차를 좀 많이 샀습니다. 한 213억 정도로 좀 순매수를 많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와 그다음 삼성중공업, 그 NC소프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매수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뭐 특별하게 그 매수세가 좀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급증하는 그런 종목주로 좀 많이 모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기관들에서 좀 주목을 해봐는 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종목들로 매수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호남석유와 금호석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종목들로 특히 정유주 종목들로 좀 많이 이렇게 매수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순익 자체가 이번에 좀 많이 급증할 것이라고 좀 많이 좀 나타내면서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에 이어서 꾸준하게 지금 호남석유에 대한 기관들에 대한 매일 러브콜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같은 그 화학주 중에 하나인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순익이 한 54% 정도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일단 매수세에서 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런 종목들이 좀 매수세가 좀 많았고요. 반면에 그 기관과 그 외국인들의 그 매도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LG화학,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고요. 기관들도 반면에 그 삼성전자를 한 390억 정도로 좀 매도를 했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동반 매도했던 게 아무래도 그 특허 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단발성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자체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다가 일단 매도세가 좀 강해질 때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한번 체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 이제 또 현대차와 그다음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특별한 그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차익 실현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면서 일단 기관에 대한 그 매수와 그 매도가 그 종목이 나라던데요. 뭐 특별하게 뚜렷한 그 기관들의 그 매수와 매도 종목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매수 매도 자체가 좀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이렇게 분석되집니다. 네, 이렇게 어제 코스피 쪽 흐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매매 동향은 어땠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외국인 순매수 종목부터 한번 보시면요. 파라다이스라든지 메일리오, 그리고 게임빌,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종목 보시면 한빛방송, 그리고 넥스콘테크, 그리고 서울반도체, 그리고 덕산아이메탈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 일단 파라다이스 한번 보시면 일단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위에서 고점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을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끝날 파라다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시세 자체가 남아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게임빌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 고평가가 된 국면은 아니다. 그만큼 성장성 자체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 한 종목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끝까지 한번 유념 있게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덕산아이메탈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일단 덕산아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시세 자체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하려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간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점 꼭 눈여겨보셔서 눌림목 공략을 꼭 한번 해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 일단 외국인 매도 종목의 셀트리온이라든지 성광밴드 그리고 원익 IPS,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종목은 다음 하이로코리아, 위메이드 그리고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게임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네오위즈 게임즈 한번 보시면요. 네오위즈 게임즈는 또 모바일 게임 관련주는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네오위즈 게임즈 자체를 보시면 지금 거래량 자체가 밑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음봉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기에는 빠지기에 너무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를 소화를 시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장이 탈나죠. 지금 상태는 지금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장탈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매물이 소화가 된 다음에 21선에 안착되고 난 다음 공략을 한번 해보시자. 그래서 지금은 기피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건지 장영철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예, 일단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순이익이 굉장히 좀 급증할 것이라고 좀 많이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그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 판매량을 지금 애플을 제치고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에 따라 가지고 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워낙 이게 경쟁자를 좀 이렇게 물리치고 있다 1위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경쟁자들에 대한 그런 압박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가장 크게 외국인들이 가장 크게 일단 좀 이슈로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게 네.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마케팅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굉장히 좀 1위로 좀 이렇게 많이 성장시키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판매식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부분 자체가 워낙 강하게 좀 나타내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지금 이제 그 판매량도 굉장히 좀 많이 느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그 S3도 좀 발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호조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에 그 어닝 시즌도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43% 정도 일단 급증할 것이라고 일단 기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그 정도에 대한 되는 그런 캐파는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러브콜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분기 비해서 또 그 영업이익 자체가 또 많이 이렇게 순이익이 좀 많이 급증할 것이라고 좀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매수대 자체는 꾸준하게 좀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고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워낙에 이제 큰 폭으로 좀 많이 개선되는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그런 방향성 자체는 뚜렷하게 좀 나타날 것이라고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슈로 좀 많이 이제 보일 만한 게 다른 어떻게 보면 국내 그 대기업 그룹주의 비해서도 다른 국내 그 대기업 그룹주들이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여파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많이 두드러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보는데요. 일단 뭐 어닝 시즌은 많이 도래해봐야 알겠지만은 네. 일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호전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어닝 시즌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가 한 번 더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이렇게 됐으면 하고 좀 바라봅니다. 네, 뭐 긍정적인 분위기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영철 과장 두 분 모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짝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전일 상당히 좀 상승의 큰 폭을 보여줬던 바로 이제 정유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에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큰 폭의 상승 출발해서 사실은 좀 상승이 좀 반납되면서 좀 마무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한 2.5% 정도 상승 마감이 됐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정유주에 대한 화학업종이나 정유주에 대한 이런 분석들을 보자면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보자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할 전망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약간은 좀 부진할 전망인데요. 유가가 그동안 좀 하락을 좀 했었었고 경기 부진에 따라서 어떤 제품 마진 좀 하락 등으로 인해서 2분기 때 실적은 약간 좀 부진할 전망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개선이 되리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이 또 동종목의 어떤 주가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수기 효과도 또 되기 때문에 유가가 좀 안정화된다면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등경유 마진 같은 경우도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가솔린 나프타 마진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3분기 때는 정제 마진이 점차 이제 개선이 될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반기를 보자면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러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좀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좀 빠르게 좀 보여준다면 유가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른 상승을 보여준다면 15만 원, 16만 원 이러한 가격선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라든가 유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장기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러한 부분 분석 속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15만 원, 16만 원 선 정도의 그 정도의 차익을 좀 노리고 접근이 오히려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고 이제 하루하루의 어떤 좀 등락에 좀 연연하지 않을 수 있으신 투자자들이라면 하반기 길게 보고 투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매수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은 가능하다. 15만 원, 16만 원 선 정도의 어떤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가능하고 장기적인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이 장기 평선을 오히려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돌파하고 나서 안정화된 이후에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한 SK 이노베이션 오늘의 또 관심 이슈 종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예,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이제 그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게 됐던 부분이 모바일 게임 관련 그러한 종목들이죠. 네. 최근에 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생기곤 했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JC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룰더스카이라는 그런 게임 SNG 게임 업체인데요.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매출이 이제 1억 원대에서 2억 원대로 2배 상승하는 이러한 좀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사실은 좀 빠른 편이죠.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동사의 어떤 룰더스카이라는 게임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의 가능성을 좀 봤을 때 매출의 상승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본 시장, 대만 시장에 좀 진출을 한 상태인데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매출 지속이 계속해서 된다면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투자자들께서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 모바일 게임 약간 조정이 나왔던 부분은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제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하루 게임 이용 가능한 시간을 좀 결정하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모바일 게임은 그 제도에 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우려할 사항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전망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했을 때 조금 지금 가격선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4만 원이라는 가격선을 상당히 여러 번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고 장기간 동안 3만 원, 4만 원 사이 어떤 박스의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그런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있고 수급적인 부분이나 현재 상태의 업종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좀 돌파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 39,500원에서 4150, 전일 종가 이 사이에서의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C 대응 전략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대형 마트들도 이 생필품 가격을 7월 들어 일제 인상하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 같네요. 네, 서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하고 생필품 가격이 지금 고삐가 풀린 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물가 안전 정책으로 올해 초부터 억지로 생필품 가격을 할인하거나 동결했던 대형마트들도 이달 들어서 그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더 올릴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 물가의 비상등이 켜진 셈인데요. 통계청이 2일 내놓은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전체 지표상으로는 2.2% 올라가는 데 그쳐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정작 식탁 물가와 직결된 농산물 가격은 가뭄 여파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쪽파 등의 가격은 5,400원으로 3,660원이던 일주일 전보다 47.5%나 뛰었습니다. 한 달 전 가격인 3,155원보다는 71.2%나 급등했습니다. 배추는 890원으로 522원이던 일주일 전보다 70.5%, 478원이던 1개월 전보다 86.2%나 크게 올랐습니다. 무는 900원으로 한 달 전 548원보다 64.2% 값이 뛰었으며 대파도 2,380원으로 한 달 전 2,000원에 비해서 19% 올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마저 채소뿐 아니라 가공식품, 생활용품 가격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올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최고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던 생필품 50종을 지난 1일부로 원래대로 가격을 환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월 동안 2,220원이던 삼양의 수타면은 이달부터 25.2% 인상된 2,780원에 판매합니다. 3,750원이던 애경의 2080 청은차 치약은 100% 올라 7,500원이 됐습니다. 이마트도 같은 기간 동안 가격을 동결했던 롯데 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남양유업의 드빈치 치즈 등 2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키로 했습니다. 신사식품과 생필품에 이어 기름값도 최근 들어 안정된 추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6월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5.9%, 5.5% 올랐습니다. 도시가스와 지역 난방비도 각각 4.9%, 19.5%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약 14만 2천 명으로 평균 144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부자 보고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 KB금융주주연구경영연구소는 2일 그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보유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은 부동산이 58%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35.2%, 기타 자산이 6.8%였습니다. 자산 분포는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컸습니다. 예컨대 총 자산이 10억에서 50억 원인 사람은 부동산과 금융의 비중이 각각 49.5%, 41.8%였지만 총 자산 100억 원 이상인 사람은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78.3%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가 6만 8,1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산, 대구, 경남의 순이었습니다. 부자들의 30%는 국내 부동산을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그 뒤로 국내 주식, 예적금 순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는 상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자들이 투자한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오피스 빌딩, 연립주택, 단독주택 순이었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보면 부자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4억 1,200만 원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2011년 일반 도시가구 평균 연소득 4,700만 원의 8.8배에 달했습니다. 또 소득의 37%가 이자, 배당, 임대수익 등 보유자산을 통한 자산소득으로 나타나서 근로소득 비중이 87.1%의 일반 가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카드 빚을 못 갚아서 경매에 내몰린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채무자가 상당수라고 한 건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신용카드 빚을 못 갚아서 그 아파트까지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 업체인 지지옥션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부동산 경매 시장에 나온 매물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회사가 경매에 신청한 물건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대금을 연체해 경매당하는 집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2009년 486건이던 카드사의 경매 신청 건수는 2010년 522건, 2011년 55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328건을 기록해서 연말기에 작년 전체 경매 신청 건수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